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오늘따라 정말 자몽한데요? 자몽하다고요? 그거 무슨 말이죠? 자몽하다는 말이죠. 졸릴 때처럼 정신이 흐릿한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 밖에 또 들었을 때 새콤달콤함이 느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망고가 들어가는 망고하다는요. 어떤 것이 마지막이 돼서 끝에 이르다라는 뜻이고요. 네, 매실매실하다는 사람이 되바라지고 약삭 발라서 얄밉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도하다, 수박하다는 말도 있어요. 포도하다는 이게 도둑을 잡는다, 도둑을 잡다라는 뜻이고요. 수박하다는 붙잡아 묶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과일만 있는 게 아니라 채소도 있습니다. 오이하다, 배추하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오이하다는 충고하는 말이 귀에 거슬린다는 뜻, 배추하다는 지위가 높거나 귀한 사람 앞에서 공손하게 총총 걸음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과일로만 알고 있던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일과는 뜻이 전혀 다르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상큼한 기분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자, 그럼 3월 9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상큼하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한 홍옥입니다. 네, 상큼하다는 뭐가 없나? 오키 씨는 뭐 자몽하지 않나요 지금? 조금 약간 지금 점심시간이 막 지난 상태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좀 자몽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처음 알게 된 말들이 좀 많았어요. 이게 뭐죠? 순 우리말은 아닌 것 같고 한자 이제 뭐 하다 해서 동사가 되는 건데. 네, 이게 순수 우리말은 아닌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어서 모두 국어에 포함된 말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마음 편하게 사용해도 되겠어요. 네, 뭔가 이 과일이 들어가서 그런지 진짜 좀 귀여운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옥씨는 우리 지금 옥씨 씨와 함께 진행하는 내 손을 잡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의 귀를 좀 수박하는 거 어떨까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포박한다는 말 그런 뜻이잖아요. 붙잡아둔다. 포박은 너무 거치니까 그럼 약간 수박하는 걸로. 어떻게 귀엽게 이렇게 잘 묶어둘 수가 있나?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너 소개부터 할까요? 네,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이면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위한 스마트 쉼 센터와 국립 청소년 드림 마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도 중요해요. 오늘 권수철의 노하우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구스타프 쿠르베의 안녕하세요 쿠르베씨라는 작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새학기 내 아이와 대화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네, 내 손을 잡아야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이거 잘 안 되네. 아우 승철아, 너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게임만 할래? 알았어요. 이번 판만 하고. 이번 판 하면서 대체 지금 몇 시간째야? 책상에 앉아서는 컴퓨터 게임만 하고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너 진짜 어쩌려고 그러니? 내버려 둬요 좀. 아 정말 널 어떡하면 좋니? 네. 자, 저는 게임을 워낙 좋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어떤 게임이요? 뭐 카드놀이. 사행성 게임. 네, 카드놀이를. 조심하세요. 빠지지 않도록. 네. 돈은 이제 사이버머니로 나가기 때문에. 네. 아무튼 저 엄마 입장이라면 되게 답답한 일이죠. 예. 자식들이 컴퓨터 앞에만 붙어 있고 컴퓨터에 안 앉아 있으면 안 앉아 있다 싶으면은 또 스마트폰 게임에만 붙잡아 있고 그러면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중독되거나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해 전국의 학령 전환기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42만 명을 대상으로 2015년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10만 5,929명이었고요. 이 중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위험 사용자군은 9,452명, 자기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단계인 주의 사용자군은 9만 6,4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15만 1,915명, 이중 위험 사용자군은 18,720명, 주의 사용군은 13만 3,195명으로 조사됐어요. 네. 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중독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위험군이 2014년에는 13,183명이었지만 2015년엔 16,735명으로 3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좀 많네요. 그렇죠. 네.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네. 정확히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모두 이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스마트폰이 없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초조하거나 불안해하고 점점 더 오래 사용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돼야 중독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과학기술개발원이 제공한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몇 가지 지표를 소개해 드릴게요. 몇 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1번,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2번,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3번,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쓴다. 4번,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사용한다. 5번,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6번, 스마트폰 키패드가 쿼티, 컴퓨터 자판과 같은 배열의 키패드다. 7번, 스마트폰 글자 쓰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8번, 밥을 먹다가 스마트폰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간다. 9번, 스마트폰을 보물 1호라고 여긴다. 10번,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한 적이 2회 이상 있다. 네, 이 중에 그렇다가 3개에서 4개는 중독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에 속하고요. 저 3개예요.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 저는 저번에 정신 상담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순철 씨는 중독 위험군이었고 5개에서 7개는 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에 속하고 8개 이상이면 중독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냥 딱 보니까 몇 개 나와요? 저는 3개 나왔네요. 저는 한 좀 위험하다 정도? 네. 화장실은 안 가지고 가나 보다. 네, 화장실에는 안 가져가죠. 화장실에서 정말 화장실 일만 하고 약간 좀 2시간 이상 쓰고 그 컴퓨터 자판과 같은 쿼티 자판을 쓰고요. 그리고 쇼핑을 2회 이상 한 적이 있어요. 4개 정도. 네, 3개. 3개요? 네. 그래요. 저는 1, 2, 3번 쭈루루. 친구를 잃은 느낌이군요. 네. 스마트폰은 내 친구. 그렇죠. 네. 그 이제 30개 이상 앱이 되고 요거는 아니에요. 30개 이상 앱은 되는데 다 쓰진 않아요. 않죠. 네, 그렇죠.
네, 화장실은 아니고 음. 쿼티는 맞는데 그럼 4개네. 글자 쓰는 속도는 느리고요, 당연히. 밥을 먹으면 중단하지 않죠. 스마트폰 보물 1호가 아니고 쇼핑은 아예 안 했고. 그렇군요. 그래서 4개 정도 되는데 네. 어쨌든 현대인이란 말이죠. 서너 개 정도 항목은 뭐 쉽게 해당될 수도 있겠다. 누구나 다 서너 개는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중독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중독의 경우 일상생활의 문제와 일탈 행동, 금단 현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친구들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거나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각과 결석이 잦아지면서 수면 시간도 줄어들고요.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도 인터넷에서 본 장면이 온종일 생각나거나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우울과 초조, 불안감에 시달리는 금단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래요. 뭐 중독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당구 치시는 분들은 당구 안 하면 또 안 하면 금단 증세, 뭐 그쵸.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던가 형광등이 Q로 보인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스마트폰 중독 역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네, 스마트폰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은 길을 걸을 때나 밥 먹을 때, 대화할 때도 계속 스마트폰을 내려두지 못하고 만지거나 답을 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스마트폰에 집중하게 되면서 또래 관계와 같은 대인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현대인도 뭐 그렇겠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스마트폰에 과다 노출되면 일상생활에서 과잉 행동을 하거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는 연구 사례가 있고요. 수면 장애나 손목 터널 증후군 등의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목뼈인 경추에 좋지 않은 자세가 습관이 되는데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청소년들은 목 통증이나 어깨 결림을 호소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거북목 증세를 보여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면 눈의 눈 깜빡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데요. 눈 깜빡임이 줄어들수록 눈물망 형성이 줄고 안구 건조증 증상이 발생하는데 심한 안구 건조증은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정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신체 건강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군요. 네. 자, 우리 아이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학령 전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통해 주의나 위험군으로 나타난 청소년 중 보호자 동의를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과 치료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청소년 중 우울증이나 ADHD 등의 질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종합심리검사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병원과 연계해서 치료에 나서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일반 계층의 경우에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함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경우에는 이 스마트 쉼센터, 스마트 쉼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던데. 네,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 쉼인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서요. 전국 17개 스마트 쉼센터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유형별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중독 유형을 게임과 SNS, 성적 자극물, 모바일 툰, 웹툰 등으로 분류해서 유형에 최적화된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맞춤형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이 재미있는 활동과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전문가 상담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과 토론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좋은데요. 네. 스마트 쉼센터, 이게 상당히 신조어이기 때문에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스마트 쉼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스마트폰 중독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국 어디서나 스마트 쉼센터 번호인 1599-0075 번호로 전화하면 전문화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스마트 쉼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 쉼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할 경우에는 치유 캠프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여성가족부는 3월에 새학기 개학을 맞아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 습관을 고치고자 하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남자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 전문기관인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에서 올해 제3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요. 이번 제3기 프로그램은 3월 19일 토요일에 입교식을 시작으로 4월 6일 수요일까지 19일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드림마을은 학생들의 학기 중 참가를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대한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참가 학생들은 학교 수업 일수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고요. 참가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드림마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참가 청소년들은 한지와 전주 비빔밥 만들기, 탈춤과 장구 배우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인터넷, 스마트폰 외에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부모 상담과 교육, 가족 캠프 등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13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캠프 1회당 수용 인원을 30명으로 기존보다 확대하고 여자 청소년 대상 캠프도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려서 보다 많은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했던 청소년과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어땠나요? 네, 드림마을 만족도 조사 결과 청소년은 평균 83점, 학부모는 평균 88점으로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에게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데는 그만큼 효과가 컸다는 얘기겠죠. 네. 자, 그렇다면 드림마을 캠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3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드림마을 대표번호 063-323-2285, 063-323-2285 또는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국번 없이 1388로 신청하면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최종 참가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드림마을 참가비는 식대 보조금만 부담하면 되고요. 차상위 계층 이하는 무료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캠프에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과 부모님들은 신청을 서두르셔야 할 것 같고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무엇보다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이들 기기의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를테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스마트폰 보지 않기, 잠자는 곳과 떨어진 장소에 스마트폰을 두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와 같은 규칙을 정해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사용 규칙보다는 자신의 평소 사용 시간을 점검해서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사용 규칙을 만드는 것도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특히 어른들은 무조건 야단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청소년들의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은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족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스트레스 풀 만한 마땅한 것이 없을 때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평소 자주 대화를 나눠서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알아준다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말이죠.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네,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 예방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건강 성장을 위해서는 식습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요즘 청소년들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율도 높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에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생 신체 발달, 건강 검진 등 표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의 키는 커진 데 반해 비만도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여학생 키는 10년 전에 비해 커졌지만요. 학생들의 비만율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고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도 비만율은 1.6%로 10년 전인 2005년 0.78%보다 배 이상 늘었어요. 네. 햄버거나 피자, 튀김 등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비율도 초등학교 때는 62.9%, 중학교 74.9%, 고등학교 76.6%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1회 이상 이런 패스트푸드를 먹는군요.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이. 이게 용돈이 늘어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패스트푸드 섭취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청소년들이 피해야 할 음식이 분명히 있겠죠? 네, 우선 가장 먼저 섭취를 줄여야 할 음식은 바로 라면입니다. 우리 학생들 라면 참 좋아하잖아요. 네, 저도 맛있어요. 라면 참 좋아하는데요. 라면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지만 많이 먹게 되면 고혈압이나 심장병, 위암, 신장병 등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을 커지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일 섭취 권장량보다 2배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트륨은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해서 뼈를 약하게 하고 키가 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건강하게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트륨도 아예 섭취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빛과 소금 꼭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자, 가능하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피하고요. 오징어나 김, 우유, 바나나 등의 자연식품을 통해 나트륨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배출되게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한다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될 걱정을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렇겠네요. 또 라면 외에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할까요? 네, 청소년들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지방을 피해야 하는데요. 네. 지방의 종류는 콩, 옥수수 등에서 얻는 식물성 기름과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 돼지고기, 소고기, 계란, 노른자 등 동물성 지방에 많은 포화 지방,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왠지 트랜스 지방이 제일 나쁜 지방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트랜스 지방. 청소년들이 많이 먹으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트랜스 지방인데요. 가공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트랜스 지방은 많이 먹게 되면 비만이나 당뇨병, 심장병, 동맥경화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그 당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네.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당은 빨리 소화되고 흡수돼서 몸속에 당이 갑자기 많아져 몸에 균형이 깨지게 돼서 건강에 해롭고요. 당을 많이 먹으면 이 쓰고 남은 당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바뀌어서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이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가공식품 뒷면에 있는 영양 표시를 꼭 확인해서 당이 적게 포함된 식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겠지만 외식을 자주 하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외식으로 먹게 되는 음식은 그 간편성이나 경제성 그리고 맛의 비중을 두다 보니까 영양이나 위생, 건강적인 측면에는 좀 소홀하기 쉬운데요. 네. 이런 음식의 대부분은 설탕이나 소금, 조미료 등의 양념이 많이 들어가고 메뉴 대부분이 열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10대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많은 에너지와 영양소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 시기엔 먹어도 배가 고프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간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청소년기에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함에도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세 끼 식사로는 청소년의 영양 권장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간식이 필요한데요. 네. 문제는 해로운 간식을 자주 먹거나 많이 먹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먹는 컵라면이나 햄버거, 핫도그, 튀김 등은 단순 당이 많거나 지방 함량이 높아서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아 문제가 되고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문제죠. 문제니까 문제다. 네. 문제죠. 네. 그럼 건강하게 간식을 잘 챙겨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1회 간식 섭취는 50에서 200kcal 정도가 적당하고요. 적당하고 건강한 간식으로는 신선한 채소나 적당한 과일,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유제품 등이 추천되고 있는데요. 적당히가 많이 들어가네요. 간식을 먹을 땐 될 수 있는 대로 친구와 함께 간식을 먹도록 하면 지나친 섭취를 막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많이 먹거나 둘 많이 먹으면 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싸우거나. 네. 자, 평소 과일이나 채소, 우유, 빵 등을 가지고 다니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야식의 유혹이 느껴질 때는 라면보다는 감자 한 개가 좋고요. 우유나 과일, 주스 등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학생들에게는 아침 식사도 참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먹어야 공부도 잘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아침 식사 거르는 학생들이 많죠? 네, 아침 식사를 거른 경우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했는데요. 3.9%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침을 굶는 확률이고요. 중학교는 12.1%, 고등학교 15.1%로 고학년으로 될수록 좀 높았고요. 지난해 조사 결과에서는 특히 여학생의 결식률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아침 안 먹는 걸까요? 왜? 그러게 말입니다. 왜 안 먹을까요? 이 청소년들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식욕이 없어서, 늦잠을 자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아침 식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살을 빼기 위해서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살을 빼기 다양한 위해서. 이유가 있죠. 이렇게. 네. 근데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인가 보네요. 네. 아침이 되면 그 혈액 내 포도당이 낮아지는데요. 네. 이 우리 몸의 에너지는 음식에서 얻는 포도당을 이 연료로 하고 있어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기운이 없고 체중도 이 집중도 잘 안 됩니다. 점심 때 폭식을 하기 쉬워져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안 좋은 점들이 있네요. 그럼 아침을 먹게 됐을 때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한 연구에 의하면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청소년들이 사고력이 더 빠르고 명확했고요.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보인다고 보고됐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 오전 중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고 두뇌를 활발하게 해서 생활의 활력을 높여지는데요. 더구나 성장기 청소년들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영양소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로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네, 아침 식사는 일단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은데요. 아침 식사의 메뉴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면 오전에 이 정신활동에 더 좋다고 합니다. 되도록 밥이나 감자, 고구마 등의 복합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좋고요. 또 채소와 과일, 우유나 달걀을 이용해서 비타민, 단백질, 칼슘 등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아요. 다만 아침 식사에서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을 먹게 되면 하루의 식단이 매우 고지방 식단이 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삼겹살 먹는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할 때 우유 한 잔이나 주스 한 잔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그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빈속에 우유를 마실 경우에는 위산 분비만 촉진하고 이를 중화시키는 기능은 없어서 위염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떡이나 곡물, 콘프레이크, 미숫가루 등 이렇게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 나쁜 식습관은 고치고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도움, 어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가공식품은 줄이고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먹길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네, 이번 시간은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작품은 구스타프 쿠르베의 안녕하세요 쿠르베씨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번 주는 화가들의 자화상을 쭉 소개하는 자화상 특집인데요. 세 번째 작품은 구스타프 쿠르베의 안녕하세요 쿠르베씨입니다. 이 작품은 총 3명의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엄연히 말하면 자화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데요. 어쨌든 쿠르베 자신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자화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선택했습니다. 네, 일단 제목이 친근하네요. 동네 아저씨 부르는 느낌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요. 뭐죠? 안녕하세요, 크루베 씨. 네, 그렇죠. 그렇게 인사해야죠. 네. 아니, 다른 프로그램이 생각나가지고. 고민 들어주는 프로그램. 네네네. 네. 저는 뭔가 했네. 네. 아무튼 제목은 되게 친숙한데요. 이 쿠르베 자체는 문제적인 그림을 많이 남겼어요. 네. 프랑스가 정치적 혼란에 빠졌을 때 과격한 정치 운동가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었고요. 체계나 틀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처음 소개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네.
미술사를 잘 모르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니까요. 이 화가가 어떤 화가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서양 미술사에서는 구스타프 클림트보다 구스타프 쿠르베가 훨씬 더 중요한 연구 가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의 예술 세계는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날개 달린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그리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만 그리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천사 같은 이런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는 상상 속 존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조선, 대한민국 다 통틀어서 상상의 동물 있잖아요. 용, 네, 해태.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그리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천사에게는 머리 위에 링이 있고 뭐 등에 날개가 달려 있다는 건 뭐 사실 인간의 상상 속 모습이긴 하죠, 그죠? 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것 같은.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이무기가 용이 된다는 것도 그렇죠. 사실은 다 인간의 상상이죠. 네. 그래서 쿠르베는 사실주의, 리얼리즘의 대표 화가예요. 당시 프랑스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는데요. 쿠르베는 그런 예술사조에 반발해서 사실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영웅이나 신과 같은 인간의 삶에서 멀리 있는 이야기보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의 이야기를 꾸밈없이 그려야 한다는 게 쿠르베의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쿠르베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종교나 신화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림 읽어주는 여자를 꽤 많이 했는데 저희가 네. 예, 종교나 신화는 화가들이 한 번쯤은 그리는 굉장히 흔한 소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단 한 번도 그리지 않았다니. 네. 신념. 배워야겠는데 제가. 신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주관, 그리고 고집 이런 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실주의에 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미술사에서 모더니즘은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모더니즘 운동이 바로 사실주의였는데요. 모더니즘이란 현재를 의식하면서 현재의 이미지나 감성 등을 포착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하는 미술을 일컫습니다. 사실주의란 말 그대로 객관적인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하려는 주의를 말하고요. 쿠르베는 기존의 화가들이 거쳐갔던 학문적인 아카데미 체제나 국가의 후원, 지배적인 엘리트의 취향에 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체제 전복이 반복되던 19세기 중반 프랑스에 이런 쿠르베의 행동은 과격한 정치 운동가라는 이미지로 찍힐만 했었죠. 하지만 의외로 쿠르베는 정치나 정치 사건에 관한 그림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노동이나 노동자, 풍경, 초상화, 누드, 정물 등 이런 것들이 즐겨 그린 그림 소재였어요. 그렇군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딱히 문제적 그림을 그린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1866년에 그린 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굉장히 흔하디 흔한 잠, 이 제목을 가진 작품은 두 명의 여자가 누드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동성 연애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으로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개방된 지금까지도 딱 봤을 때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잠보다 더 충격적인 그림이 있어요. 이 작품은 그 실제가 분분한 채 전설처럼 전해져 오던 그림이었는데요. 워낙 파격적인 그림이라 이 그림을 소장하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시골 별장에 이 그림을 걸어두고 다른 그림으로 덮어서 가려뒀다고 합니다. 네,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더욱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죠. 이게 가려둔 후에 지인들을 초대해서 베일을 벗겨 그림을 공개하는 신성한 의식을 치렀다고 해요. 거기다가 1995년에야 미술관에 공개 전시되면서 이 그림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는데요. 이 작품은 여자의 생식기와 음모를 파격적으로 클로즈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쿠르베가 또 사실주의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그렸겠어요. 이 잠보다 더 충격적인 그림이죠. 그런 거 보니까. 그런데 이 작품의 제목이 세상의 기원이에요. 굉장히 거창하고 상징적인 제목이죠. 네, 그러게요. 제목이 무슨 뜻인지는 감이 좀 오네요. 네, 세상의 기원.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청취자 여러분도 이 작품이 대체 어떤 작품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성인만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쿠르베를 검색하면 이 작품만 자동 검색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적 그림이었어요. 예전에 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었나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이 작품을 올리면서 어떤 자기의 정치 철학을 얘기했다가 너무 그림이 음란하다면서 이렇게 한번 크게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쿠르베가 이 작품을 그린 이유는요. 이전의 누드화들이 여신의 이상적인 신체를 묘사하는 것으로 누드의 불경스러움을 회피한 데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누드가 신화의 탈을 쓰고 예술로 받아들여지는 미술계의 위선을 밝히고 아카데믹한 누드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실제 누드를 그린 거였어요. 그 세상의 기원이라는 거창한 제목도 미술계의 위선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쿠르베는 관습과 규범에 끊임없이 도전했던 화가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리얼리즘의 기초는 이상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상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을 해방하는 것이고 결국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것. 리얼리즘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적 미술이다. 예, 정리하면 사실주의는 곧 민주주의다라는 말이군요. 네, 정말로 이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던 화가 같아요.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 작품을 보면 이런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쿠르베의 성격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적한 시골길에서 자신의 후원자를 만난 쿠르베 자신을 그렸는데요. 그림 설명해드릴게요. 나는 날개 달린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그리지 않는다.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구스타프 쿠르베가 남긴 말입니다. 사실주의는 말 그대로 객관적인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하려는 주의를 말합니다. 쿠르베는 신과 영웅의 이야기로 이상적이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신고전주의 양식에 반발했습니다. 인간의 삶과 멀리 떨어진 전설 같은 이야기보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눈에 보이는 것을 꾸밈없이 그려내야 한다는 게 쿠르베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쿠르베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신과 영웅의 이야기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는 쿠르베가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 지방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자신의 후원자를 우연히 만난 상황을 그린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들판에 핀 꽃 한 송이와 그림자조차 사실적인 느낌으로 그려낸 쿠르베의 예술 신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림 오른쪽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는 사람이 가장 관람자의 시선과 가까이에 있고 그 맞은편의 인물들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멀어지게 느껴지는 원근법을 구사했습니다. 그림 오른쪽에 배낭을 맨 사람은 배낭에 접이식 이젤과 각종 그림 도구들이 있는 걸로 봐서 화가인 쿠르베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는 쿠르베의 후원자 알프레드 브리아스입니다. 좋은 옷을 갖춰 입은 브리아스는 모자를 벗고 환영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한쪽 손에 장갑을 벗어 악수를 청하려는 듯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꼿꼿하게 세우고 있지만 약간 아래로 향한 시선이 쿠르베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브리아스 뒤에 있는 남자는 브리아스의 하인입니다. 역시 모자를 벗고 가볍게 목례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사람 옆에는 혈통이 좋아 보이는 사냥개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저 멀리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 마차에서 막 내려 쿠르베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신발은 아직 흙이 묻지 않아 깨끗한 반면 먼 길을 걸어온 쿠르베의 신발은 닳고 낡아 있습니다. 행색을 비교해 보아도 브리아스에 비해 평범하고 허름하기 그지없는 쿠르베는 오히려 고개를 약간 쳐들면서 오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내리깔고 예의를 표하는 브리아스와 고개를 쳐든 쿠르베는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쿠르베는 이 작품에 천재에게 경의를 표하는 부라는 부제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무리 자신의 후원자라도 비위를 맞추고 싶지 않은 예술가의 자긍심과 긍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브리아스는 돈만 많은 사람, 쿠르베 자신은 예술의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쿠르베의 인식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시골길에서 우연히 후원자를 만나 인사를 나눈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림으로 남겼을까 의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주의자였던 쿠르베에게는 기득권자인 자신의 후원자가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며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라고 인사하는 상황과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림 소재였습니다. 네, 예술가인
내가 당신보다 더 위에 있다 이거군요. 네, 기존의 틀과 규범을 깨고자 했던 그런 쿠르베의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이 느껴지는 그림이었고요.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기 일에 대한 신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쿠르베의 자신만만함도 알 수 있었던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직업의식은 배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세 번째 화가들의 자화상으로 구스타프 크루베, 안녕하세요 크루베 씨를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베가 한 말을 좀 덧붙이면서 마무리할게요. 내가 죽거든 그는 자유의 규칙 외에 어떤 학교, 교회, 기관, 아카데미, 정부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라. 나는 사회주의자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 혁명이 의미하는 모든 것의 지지자이고 무엇보다도 우선 나는 리얼리스트다. 자,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타협의 실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하고 싶으면 2년 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 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새학기. 무엇보다 필요한 건 바로 부모와의 대화일 텐데요. 오늘은 새학기 내 아이와 대화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 톡톡. 매년 새학기가 되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내 아이. 아이의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주고 싶지만 속마음을 말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걱정이 앞설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대화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이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상담 전문가인 이원희 박사가 제안하는 내 아이와 대화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봄방학이면 친구들과 335 모여서 하던 연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새 교과서 책 표지를 싸는 일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달력이나 누런 종이봉투로, 중학교 때는 예쁜 포장지로, 고등학교 때는 영자신문이나 잡지를 오려서 책 표지를 싸곤 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새학기 하면 어떤 추억들이 떠오르시나요? 새학년이 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도졌어 그 병, 신학기병. 애교가 많던 그 친구는 귀여운 모습과는 달리 매 학년 초마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도 이른바 신학기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나요? 새학기만 되면 긴장하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속상하신 분도 있을 테고, 배우자를 닮은 모습에 영 답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밝고 사회성이 좋은 건강한 아이로 새학기 새학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긴장과 기대감을 안고 있을 사랑하는 아이와 어떻게 새학년을 보낼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첫째, 성급하게 대안을 주는 건 금물입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해봐 하면서 자녀를 다독이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 말에 오히려 화를 내거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합니다. 좀 더 답답해진 엄마는 다른 대안을 내봅니다. 애를 쓸수록 시원해지는 느낌보다 오히려 답답해지거나 언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별다른 결과물 없이 대화가 종료되기도 합니다. 성급히 다가갔다가는 도리어 오해를 사기 십상입니다. 엄마는 진짜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 괴로움을 간단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며 말이죠. 둘째, 충분히 맞장구를 쳐주세요. 자녀의 말에 얼른 답변을 주기보다는 이 아이의 괴로움은 무엇일까?
얼마나 힘들까를 느껴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괴로움 자체를 존중해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위안이 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내 존재가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어려움은 내가 못나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야. 충분히 괴로울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대해준다면 아이는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면서 새 환경에 적응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칭찬으로 잘하는 것을 부각시켜주세요. 상담실에 들어오는데 의자에 후닥닥 앉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두리번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작이 민첩한 것이 어쩌면 그만큼 예민할 것도 같고 몸으로 하는 것을 잘할 것 같다는 첫인상을 준 거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너 참 동작이 빠르구나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안 보일 때는 사소한 거라도 아이의 장점을 드러내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위기도 촉촉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세워주는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 점을 자기도 모르게 찾아가게 됩니다. 넷째, 자주 웃어주세요. 반가움을 자주 경험한 아이는 낯선 환경에서도 환대를 받을 거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뭔가 잘할 때만 웃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너의 존재가 반갑다는 것을 몸으로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미소는 상대방에게 포근함과 여유를 선물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미소는 어려운 상황에서 더 포근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유는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게 해줄 것입니다. 미소로 남아있는 부모님의 이미지는 기대고 나눌 곳이 있다는 자신감을 보다 선명하게 해줍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내용이겠지만 상담 전문가인 이원희 박사의 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새학기뿐만 아니라 자녀의 고민을 놓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상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계기로 아이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래서 보다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네, 대화하는 방법 네. 다양한데요. 첫째, 성급하게 대안을 주는 건 금물입니다. 둘째, 충분히 맞장구를 쳐주세요. 셋째, 칭찬으로 잘하는 것을 부각시켜주세요. 넷째, 자주 웃어주세요. 네, 이렇게 네 가지 있었네요. 있습니다. 성급하게 대안을 주지 말라. 이게 약간 좀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뭘 막 보챌 때 있지 않습니까?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시끄럽고 또 부모님들 바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성급하게 주면 계속 운다는 거죠. 아니면 뭐 아이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냥 이렇게 해라고 뭐랄까 그럴 수도 그냥 있어요. 대안이랍시고 뭔가 그냥 강요를 하는 듯한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이를 대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또 꼭 아이하고의 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맞아요.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웃어주는 거, 칭찬 잘하는 거 이거는 뭐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기본 엔티켓이겠죠? 저 맞장구와 칭찬, 웃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명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이와 대화할 때 아이의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9일 수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